자, 이번에는 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울은 상실과 실패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슬픔, 또 침울함, 그 다음에 공허함, 절망감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다. 그럼 말 그대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DSM-5에서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장기간 나타나는 지속성 우울 장애를 심리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자, 우리가 이제 우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잠깐은 우울할 수 있어. 또 잠깐은 그 우울이 왔다가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DSM-5-5에서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2년 장기적인 그런 그 기간이죠. 2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우울이 지속성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것이 심리 장애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울과 심리 장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슬픈 일을 만나면 우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존경하는 뭐 누가 죽었다든지 자 이럴 때에 사실 우울하죠. 뭐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울의 개념, 우울의 한 상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되고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우울해지고 또 내 생활이 잘 안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우울하다. 이것이 또 지속되어지면은 그거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오고 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우울한 현상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우울은 여기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상실, 뭔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어떤 우울증이다. 병리적 현상으로 우울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우울이 두 번째 부정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정서 중에서 불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울,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정 정서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노예요. 이 분노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방해를 받거나 좌절되었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분노가 언제 일어나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아. 내가 또 이렇게 뭘 좀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저지를 받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항심 생기고 이게 그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거기다가 이게 막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방해적인 이 장애물이나 기타 방해가 막 생겼을 때는 내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방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고 실패해서 좌절을 하게 돼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분노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아까 여기 우울을 한번 보세요. 이 우울을 한번 보면 여기 우울은 상실과 실패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실과 실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자 그런데 분노는
분노는 여기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방해를 받는다. 방해를 받거나 좌절됐을 때, 그것이 좌절됐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분노와 우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분노와 우울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우울은 뭔가를 잃어버린 거야, 놓친 거야, 상실한 거야. 그리고 실패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정서라고 하면은, 이 분노라는 것은 여기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가 방해받거나 좌절됐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울과 분노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분노가 이럴 때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분된 좌절감, 자기가 어떤 좌절을 받았을 때 너무 격분한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 때, 그것이 감정이 좀 도가 지날 때, 자기가 감당하기 좀 어렵고 오버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흥분된 좌절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이 생기고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수반하는 강렬한 정서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복수나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격동, 이런 것이 이제 분노다. 자,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강렬한 정서로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행동도 분노에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분노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냐면, 자, 분노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돌발적 분노가 있어요. 돌발적인 분노가 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종류예요. 분노의 종류. 자, 이 돌발적인 분노는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도 않고 상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이 돌발적으로 생겼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그 돌발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분노.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그냥 내 앞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부닥칠 뻔했어. 그러면 분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돌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노다. 그래서 돌발적 분노.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모든 분노가 다 눌러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야. 그 분노를 내봤자 의미도 없고, 또 분노를 이렇게 내도 해결 방법이 제대로 좋지 않고, 해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분노를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분노라는 게 있어. 잠재적인 분노가 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잠재적인 분노가 있죠.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잠재운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 밑바닥 그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분노들이죠. 이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가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폭발하면 또 무섭단 말이죠. 그 현재는 이렇게 깔아앉혀놓고 있는 그런 분노다. 그다음에 이제 분노 가운데서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분노가 있느냐? 생존적 분노가 있어요. 생존적인 분노가 있다. 자, 이 생존적인 분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분노를 내는데 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분노를 내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 분노를 안 내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공격을 받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분노를 살려고 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생존적 분노다. 그래서 막그뭐 살아날 자기가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격을 하고 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사람도 아무리 좋아도 막 이 공격을 당하고 또 이렇게 그 막 죽이려고 하면은 이 생존적인 그런 분노, 그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노 가운데는 분노 가운데는 또 어떤 분노가 있냐? 수치심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수치심. 자, 수치심적 분노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장 참기가 힘든 게 이제 이 수치스러움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지적하고 막 혼을 내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내지 말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는 이것이 문제다. 혹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분노가 안 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네가 뭐 하냐면서 뭐 있다고가 뭐냐 막 졌다고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막 해버리면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당하는 그 수치심, 창피스러움, 그 수치심이 감당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분노에서 수치심적인 그런 분노가 있다. 그래서 막 아니 그런 거를 조용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얼굴을 막 뜨겁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수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그 약점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장 이 비밀 이런 것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자존심적으로 지켰던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져서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치심에 의해서 생긴 그런 분노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요.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어. 버림받음에서 생기는 분노야. 자, 이 버림받음에서 생기는 분노라는 것은 누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누가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굉장히 외롭고 눈물 나는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거기에 대해서 버린 것에 대한 그 절망, 좌절 그런 것이 이제 가슴에 한이 맺혀진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를 따라갔어. 엄마를 따라왔는데 엄마가 이제 나를 잘 이렇게 키워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다가 버리고 아니면 길에다가 버리고 엄마가 도망가서 시집을 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이제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생기니까 엄마에 대해서 막 그 공격을 하고 원수를 삼고 엄마를 꼭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이거 참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성장을 했을 때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누가 같이 있더라도 네가 나를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이런 생기는 분노는 이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노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분노들이 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흥분된 좌절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제 적개심, 복수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하는 이런 이제 분노들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구든지 다 분노는 있어요. 분노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어떻게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이것이 분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때로는 분노 감정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수동공격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 감정을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수동 공격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노 또한 부정 정서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게 이 분노를 이걸 자꾸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또 분노가 없어요. 사람이 이 분노가 생기면 몸에도 좋지도 않고 또 이게 자꾸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면 그냥 막 사람이 공격적이 되버리니까 또 성질도 그냥 막 이게 막 강가품하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남을 그냥 완전히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을 복수를 함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게 메마를 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이 너무 힘들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분노를 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노가 부정 정서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화도 한번 낸 사람이 또 화를 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자꾸 습관이고요.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만큼 더 많이 화가 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 정서 가운데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책감과 수치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책감과 수치감,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가 뭐냐? 자, 죄책감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그것을 도덕을 범했다. 그래서 내가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 죄책, 이것을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인간의 도리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건데 거기서 느끼는 그런 도덕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도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 수치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기 모습 있잖아요. 자기가 항상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자기 모습, 이 자기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그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수치감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칠판에서 분노의 종류에서 분노의 종류는 이 6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5가지만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보내줘도 출석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정정서에서 이 분노, 죄책감과 수치감, 이것도 부정정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면은 이것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또 정서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지나간 날의 잘못을 빨리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맨날 나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막 읊조리면서 또 자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또 비난하고 또 자기를 그냥 막 자해하고 그런 삶은 결코 긍정적인 삶이 아니다.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또 수치감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수치를 안 보면 안 당하면 좋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사실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수치스러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 참 너무 창피했어. 그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너무 내가 괴로웠다. 이런 거로 인해서 그걸 자꾸만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 또한 부정적인 정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했을 때는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나의 새로운 삶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끝에 잘 되면요, 이런 것들이 수치스러움도 수치스러움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성공을 향해서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나 자신을 자꾸 발전시키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결코 빨리 잊어버려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정서 가운데서 이 5번째 시기 질투. 참 인간으로서 이게 참 누구든지 이 시기 질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시기와 질투는 뭐냐? 시기는 다른 사람의 우월한 특성,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거나 그때에 부러워하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기지, 시기. 그래서 남이 잘 되니까는 이게 나보다 잘 되고 이루고 많은 걸 가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는 그 부정적 정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투라는 건 뭐냐? 질투는 시기와 달리 삼각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애정관계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에 대한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질투는. 그래서 시기는 내가 부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애정, 내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더 뺏기 위해서 아니면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애정관계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질투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정서 가운데 5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부정정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긍정정서를 보자고요. 자, 긍정정서는 프리드리히스는 확장, 구축 이론을 제시했고 긍정정서 9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긍정정서라는 것은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한,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평온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그 정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희감, 환희감이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사건이나 변화로 인해서 느끼는 흥분된 기쁜 마음이죠. 그래서 막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기쁜 거죠. 그 다음에 애정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긍정 정서예요. 즉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정이다. 그 다음에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스럽게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아 존중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긍정적 마음. 그 다음에 유희,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즐거움과 흥겨움의 긍정 정서예요. 참 그 유희, 그래서 참 재밌고 즐거운 상태, 이런 것을 유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감,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나 통찰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긍정 정서. 참 그거 깊은 거야. 영혼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영감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죠. 설렘, 이런 긍정 정서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 자, 그 다음에 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사은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 사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흥미, 뭔가 새롭게 색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그런 정서, 그런 정서를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가 흥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경외감은 무언가 대단한 것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압도감과 존경심이 혼합된 그러한 그 정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대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나보다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존경까지 하는 그런 혼합된 긍정 정서를 경외감이다. 이렇게 말해서 프리드리크스는 9개의 긍정 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